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34페이지입니다. 34페이지. 34페이지에 회계정보의 질적 특성이 나옵니다. 처음 보시는 내용이죠. 용어가 조금 생소한 내용이 나오는데요. 어렵지 않습니다. 34페이지하고 35페이지까지 쭉 회계정보의 질적 특성에 대해서 설명이 되어 있고 36페이지에는 뭐 그림 같은 걸 하나 그려놨는데요. 전체적으로 다 시험에 잘 나옵니다. 한 1년에 한 6번 시험 치면 한 3번, 4번 정도는 출제가 되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한번 쭉 보시는데 가장 중요한 게 여기 있습니다. 목적 적합성에는 이 세 가지의 속성이 포함이 되어 있고 신뢰성에는 또 이 세 가지의 속성이 포함되어 있다. 이게 일단은 가장 중요하고요. 그 다음 중요한 게 여기입니다. 가장 중요한 질적 특성은 목적 적합성과 신뢰성이다. 이게 중요해요. 결국은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암기하시는데 뭐 지금 당장 암기하시라는 말씀은 못 드리겠고 제가 이번 시간에 계속 목적 적합성과 신뢰성이라는 말을 10번도 넘게 할 겁니다. 그러니까 저를 보시고 보기 싫다고요? 그러시면 안 됩니다. 저를 좋아하셔야 됩니다. 저를 좋아하시는 마음으로 봐주시고 제 얼굴 봐주시고 볼만하지 않습니까? 뭐 그리 잘생긴 얼굴은 아닙니다만은 그래도 저를 자주 봐야지, 이원주라는 사람을 자주 봐야지 생각하면서 봐주시기 바랍니다. 목적 적합성과 신뢰성이 회계정보의 질적 특성 중에 가장 중요한 질적 특성이 목적 적합성과 신뢰성이다 라고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목적신이라고도 하고 목적신이라고도 합니다. 왜? 중요하니까 첫자 따서 외우려고 그러는 거죠. 목적신, 목적 적합성, 신뢰성이 가장 중요한 질적 특성이다. 목적 적합성에는 아프겠다. 목적 적합성에는 예측가치, 피드백가치, 적시성이 있다. 예측, 피드백, 적시성이 있다. 신뢰성에는 표현 충실, 검증 가능, 중립성이 있다. 일단 이거 중요하다는 걸 인식하고 넘어갑니다. 지금 당장 암기 안 하셔도 되는데 바로 밑에 설명을 쭉 들이다 보면 익숙해질 겁니다. 익숙해지는 게 가장 중요하죠. 처음에 목적 적합성이니 신뢰성이니 예측 피드백 이게 뭔 소린가 라고 하다가도 이번 시간이 끝나면 뭐 그리 긴 시간 아닙니다. 30분도 안 되는 시간 끝나면 머릿속에서 익숙해지실 겁니다. 자주 계속 말씀드릴 테니까 익숙한 거 중요하죠.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요즘은 이제 마음에 드는 여학생이나 남학생이 있으면 가서 전화번호부터 따고 전화번호 하나 주실래요? 마음에 드는데 전화번호 어떻게 되세요? 라고 물어보고 바로 그냥 그 자리에서 no 아니면 yes 이렇게 되는 거죠. 하지만 그렇게 마음에 드는 여성을 꼬시는 거는 하수들이 나는 겁니다. 아직 익숙하지 않아서 그래요. 진짜로 마음에 드는 사람이 있다. 진짜로 저 사람과 사귀어 봐야지 라고 생각하신다면 어떻게든 자주 보는 게 좋습니다. 익숙하게 만들어나는 거죠. 자주 봐서 길 가다가 지나가서 만나는 척 안녕 그러고 지나가는 거죠. 그리고 또 뭐 어디 뭐 같은 모임 같은 게 있다면 무조건 참석해가지고 또 얼굴을 보여주는 거죠. 우연이라도 자꾸 반복이 된다면 그게 인연인가 그렇게 그게 익숙한 것의 효과입니다. 뭐 물론 너무 익숙해지는 바람에 난 네가 남자로 안 보인다, 난 네가 여자로 안 보인다, 그냥 친구하자, 너무 익숙하다 이런 경우도 있긴 하지만 부작용입니다. 그런 경우도 있긴 하지만 역시 자주 보시는 게 좋은 거죠. 자주 넘어갑니다. 계속 나옵니다. 별이 2개나 있습니다. 중요하다는 거죠. 목적 적합성, 신뢰성 또 나오죠. 계속 나올 겁니다. 중요한 질적 특성, 목적 적합성, 신뢰성, 목적신이다. 목적신. 목적 적합성 읽어보겠습니다. 결과를 예측의 동그라미, 예측하는데 도움이 되거나 당초부터 줄치십니다. 당초 기대치를 확인 수정의 동그라미, 확인 수정할 수 있게끔 함으로써 의사결정에 줄 것입니다. 의사결정에 차이를 가져오게 하는 질적 특성이 바로 목적 적합성의 개념입니다. 예측 또는 확인 수정, 의사결정에 차이를 가져오게 하는 질적 특성, 이게 목적 적합성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 문장 회계정보가 의사결정 시점에 이용되도록 적시의 동그라미, 적시에 제공될 때 유효하다라는 거죠. 여학생을 사귀고 싶은데 뭐 외모가 마음에 든다, 분위기도 마음에 든다, 막 사귀고 싶은데 전화번호를 어떻게 얻지? 이름은 뭘까? 생각을 하는데 생각을 너무 오래 하는 거죠.
너무 오래 하다 보면 이미 다른 남자를 사귀고 있어요. 이 적시에 정보가 제공이 돼야 다른 남자를 사귀기 전에 빨리빨리 정보가 제공이 돼야 이게 나랑 이게 연결이 되는데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목적적 합성에는 예측, 확인, 수정 이걸 영어로 피드백이라고 하죠. 피드백. 그래서 예측, 피드백, 적시 이 세 개가 들어가는 겁니다. 목적적 합성의 하보 속성, 예측 가치, 피드백 가치, 적시성 이 세 개가 그래서 목적적 합성에 들어가는 거예요. 신뢰성은 회계가 유용하기 위해서는 신뢰의 동그라미. 신뢰성이니까 신뢰할 수 없으면 쓸데없는 게 돼버리는 거죠. 신뢰성이 있는 회계 정보는 나타나고자 하는 대상을 충실히 표현해 동그라미 하고 객관적으로 검증 가능하게 동그라미. 중립성의 동그라미. 중립적의 동그라미. 그래서 신뢰를 하기 위해서는 충실히 표현이 다 돼야 돼요. 부실하게 표현된다. 그럼 못 믿겠다. 너 못 믿겠다. 이렇게 되는 거죠. 검증이 가능해야 돼요. 이게 맞나? 이 숫자, 이 건물이 10억짜리면, 10억짜리가 맞나? 아닌가? 너 가서 검증 한번 해봐라. 검증 가능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중립적이어야 되는 겁니다. 누구 편을 들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런 세부적인 내용들이 바로 밑에 또 나옵니다. 익숙해질 겁니다. 어쩔 수 없이 익숙해질 수밖에 없어요. 계속 나오니까. 중요하니까 익숙해져야 된다. 자주 봐야 된다는 거죠. 이게 고수들이 하는 공부 방법입니다. 고수들은 바로바로 암기하고, 머리가 좋으면 그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저나 우리들은 그리 머리가 좋지 않습니다. 어쩔 수 없죠. 인정할 건 인정해야죠. 우리처럼, 그리고 저처럼 암기력이 좀 떨어지는 사람들은 자주 보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맨날 들고 다니면서 봤습니다. 저도 옛날에 공부할 때 맨날 봤어요. 목적적 합성에는 이 세 가지, 예측 가치, 피드백 가치, 적시성. 예측할 수 있어야 되고, 피드백 할 수 있어야 됩니다. 확인하고 수정. 그 다음에 적시에 제공이 돼야 된다는 거죠. 신뢰성은 또 세 가지. 표현 충실해야 되고, 검증 가능해야 되고, 중립성을 지켜야 된다는 겁니다. 예측 가치가 뭐냐? 기업의 미래 재무 상태, 경영 성과 등을 예측하는데 정보가 활용될 수 있어야 한다. 예측에 동그라미 쳐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측 가치다. 너무 쉽죠? 예측 가치의 개념이 뭐냐? 예측할 수 있어야 된다. 이게 뭔 개념이 그렇냐? 어쨌든 우리는 좋습니다. 쉬우니까요. 피드백 가치 보면 재무 상태, 경영 성과 등에 대한 당초 기대치를 확인 수정의 동그라미. 위에서 한번 동그라미 친 거죠. 똑같은 내용이 반복됩니다. 반복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반복. 시험 공부를 하시는 분들은 반복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대 반복할 준비가 되었는가? 그렇다면 합격이다. 좋습니다. 적시성. 정보가 의사결정에 반영되도록 적시에 제공돼야 한다. 가능하면 빨리빨리 제공해라. 그런 의미입니다. 표현의 충실성. 자산부채 자본을 충실하게 당연한 이야기죠. 충실하게 나타내야 된다. 자산만 많이 표현해놓고 부채는 조금밖에 없다고 표현해. 이건 아니죠. 있는 그대로를 표현해야 된다는 거죠. 검증 가능성. 이거는 전체 문장이 다 중요합니다. 죽었습니다.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계속 죽었습니다. 동일한 측정 방법을 적용할 경우 독립된 여러 측정자가 유사한 결론에는 동그라미. 유사한 결론에 도달해야 한다. 여기서 많이들 실수하시는 게 유사한 결론이면 된다는 겁니다. 적어두시기 바랍니다. 동일한 결론 X. 동일하지 않더라도 유사한 결론이면 된다. 시험에 많이 나왔습니다. 틀린 보기로 동일한 결론으로 시험에 많이 나왔습니다. 앞으로도 많이 나올 겁니다. 동일한 결론에 이르지 않더라도 비슷한 결론에만 이르면 검증이 가능하다고 보는 겁니다. 똑같은 사건에 대해서 서로 다른 여러 명의 관찰자가 같은 방법으로 이걸 측정했는데 똑같은 결과가 나와야 된다. 이거는 이제 자연과 공대 쪽에서 하는 이야기고요. 우리 사회과학, 회계학 이쪽에서는 똑같지 않더라도 유사하게만 하면 괜찮다. 마음이 넓어지죠. 우리는 이제 마음이 넓은 사람들입니다. 관대한 사람들이에요. 나는 관대하다라는 느낌을 가지고 보는 겁니다. 유사하게만 하면 괜찮다. 잘했다. 괜찮다. 똑같지 않으면 뭐하냐. 똑같지 않으면 어떠냐. 비슷하니까 괜찮다. 좋죠. 그런 이야기입니다. 중립성은 회계 정보는 편의의 동그라미. 편의 없이 중립적이어야 한다. 편의점 할 때 그 편의점 아닌 편의 아닙니다. 여기서 편의는
누구 편을 든다 그런 이야기예요. 뭐 회사에도 파벌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편, 네 편이 있습니다. 뭐 정치하는 분들은 진보, 보수 이렇게 편을 나누죠. 형제들 중에도 형제가 2명이면 뭐 사이가 안 좋을지 모르겠지만 형제가 4명이면 2대2로 싸웁니다. 어디서나 뭐 마찬가지죠. 그런데 누구의 편을 들지 마라. 회계는 항상 중립성을 지켜라. 편이 없다. 누구 편을 들지 마라.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속성들 가장 중요한 속성 목적적 합성, 신뢰성 2개 있고 목적적 합성의 하부 속성으로는 예측, 피드백, 적시. 오케이. 이제 좀 익숙해지셨나요? 아직 익숙하지 않다고요? 괜찮습니다. 뒤에 또 나올 겁니다. 자꾸 말할 거예요. 예측, 피드백, 적시. 신뢰성은 여기 표현 충실, 검증 가능, 중립. 표현 충실, 검증 가능, 중립. 예측, 피드백, 적시. 표현 충실, 검증 가능, 중립. 세 가지씩 사이도 좋게 3개씩 나눠 가졌죠. 반드시 이거는 전체적으로 이만큼은 반드시 시험 치기 전까지는 머릿속에 들어가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키워드 중심으로 개념들을 연결시키시면 충분히 문제 나와도 맞출 수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가겠습니다. 질적 특성간의 상충관계입니다. 별표 하나 있죠. 뭐 내용 읽어보시면 좋은데 안 읽어보셔도 표만 보시면 됩니다. 목적 적합성하고 신뢰성은 가장 중요한 질적 특성인데 2개가 충돌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충관계, 상은 서로 충돌한다. 서로 충돌하는 겁니다. 그래서 상충관계입니다. 목적적 합성 보시면 목적적 합성은 지금 당장 뭐 빨리빨리 적시에 뭔가 그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뭐 그런 거죠. 그래서 현행 가치로 평가하면 예측 가치가 높아진다. 무슨 말이냐면 현행 가치라는 거는 지금 당장의 가격입니다. 건물을 20년 전에 10억 주고 샀는데 지금은 이 건물이 얼마짜리가 돼 있을까? 뭐 그 부동산 가격은 점점 오르니까 좀 올랐겠죠. 한 10억 주고 샀는데 지금 15억 돼 있다. 15억으로 보는 것이 현행 가치로 평가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역사적 원가로 평가한다는 말은 옛날에 10억 주고 샀으니까 이게 10억짜리구나. 10억으로 평가하는 게 역사적 원가로 평가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20년 전에 10억 주고 샀으니까 역사적 원가는 10억이다. 그런데 이게 지금 15억이 됐으니까 현재 가치, 현행 가치는 15억이다. 그런데 현행 가치 15억이라는 게 그렇게 정확하지가 않아요. 왜? 아직 안 팔았으니까. 돈 받고 팔면 정확한 금액이 될 텐데 아직 안 팔았어요. 그냥 갖고만 있습니다. 부동산에 가가지고 공인중개사 어르신한테 물어봅니다. 이거 얼마짜리 좀 될까요? 제가 20년 전에 10억 주고 샀는데 지금 팔려면 얼마 받을 수 있을까요? 한 15억 정도 받을 수 있을 겁니다. 옆에 부동산에 또 가서 물어봅니다. 얼마 받을 수 있을까요? 이게 좀 더 올라가지고 한 16억 정도는 될 것 같은데요. 옆에 또 가서 물어봅니다. 많이 오르긴 했는데 14억 정도밖에 안 할 겁니다. 의견이 다 달라요. 전문가들도 다 다릅니다. 그래서 현행 가치로 평가하면 예측 가치는 높아지지만 신뢰성이 떨어져요. 정확하지가 않다는 겁니다. 앞으로 얼마가 10년, 20년 동안 한 5억 정도 올랐으니까 또 오르겠지라고 예측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신뢰성이 조금 떨어져요. 객관적이지 않다는 거죠. 근데 역사적 원가로 평가하면 검증 가능성이 높다. 신뢰성이 높다는 거죠. 왜? 과거에 10억 주고 샀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기 때문에. 딱 변하지 않는 사실 하나? 옛날에 10억 주고 샀다. 이건 변하지 않죠. 지금 팔면 14억을 받을지 15억을 받을지 16억을 받을지 모르지만 과거에 10억 받았다는 사실은 변함이 없다. 그래서 검증 가능하다. 그렇게 되는 겁니다. 재무보고를 따져보면 분기는 이제 석 달마다 한 번씩 1월부터 3월까지 그 다음에 4월부터 6월까지 7월부터 7, 8, 9, 9월까지 10월부터 12월까지 3달씩 끊는 게 분기입니다. 반기는 6달씩 끊는 거예요. 1월부터 6월까지. 그 다음에 7월부터 12월까지 6개월씩 끊는 게 반기예요. 분기 3달마다 한 번씩 재무제표를 만들 수도 있고 6개월마다 한 번씩 재무제표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바로바로 재무제표가 나오기 때문에 적시성이 높다고 합니다. 적시성이라는 것은 빨리빨리 정보를 제공한다 그런 말이니까. 그런데 역시 분기보고서나 반기보고서는 신뢰성이 떨어져요. 왜? 여름에 많이 팔리는 걸 생각해 봅시다. 선풍기, 아이스크림
에어컨 이런 거는 여름에 많이 팔리죠. 그런데 1, 2, 3월에는 안 팔려요. 1, 2, 3월에 분기보고서 1분기가 1, 2, 3월이니까 1, 2, 3월에 분기보고서 1, 2, 3월만 대상으로 재무제표를 만들었다 치면 이게 수익이 하나도 안 나요. 완전 적자입니다. 그런데 7, 8, 9월 세 달치만 이 재무제표를 만들면 너무너무 수익이 큰 거예요. 그러니까 뭐 너무 팍 떨어졌다가 너무 확 오르고 이게 신뢰성이 없죠. 1년치를 통으로 해야 신뢰성이 있다는 겁니다. 1년치 기말 보고서가 1년치 보고서입니다. 1년치 보고서 해야 표현에 충실하고 검증 가능성이 높아서 신뢰성이 높아진다는 거죠. 이해되시죠? 오케이. 그래서 전체적으로 목적적 값과 신뢰성은 서로 상충관계 충돌하는 경우가 있다. 그런 이야기를 적어 놓은 거고요. 이해를 하시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제약 요인이 나옵니다. 역시 표만 보시면 됩니다. 표 보시면 비용과 효익. 비용이 더 커버린다. 그러면 회계정보를 생산할 이유가 없습니다. 회계정보도 생산하는데 비용이 많이 들어요. 회계 담당자를 채용을 해야 되고, 그리고 큰 회사 같은 경우에는 공인회계사한테 감사도 받아야 되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비용이 상당히 높아요. 그런데 비용을 들인 만큼 효익이 없다. 열심히 회계정보를 만들어 놨는데 아무도 안 보더라. 그러면 안 되죠. 그게 이제 제약 조건입니다. 효익이 더 커야 된다는 거죠. 회계정보 효익은 그 정보를 생산, 이용하기 위한 비용보다 커야 된다. 효익이 더 커야 회계정보를 생산할 거다. 그런 이야기고요. 중요성, 중요해야 되겠죠. 중요성의 개념만 아시면 됩니다. 어떤 회계정보가 누락되거나 잘못 표기되었을 때 정보 이용자의 의사결정에, 죽겠습니다. 정보 이용자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면 이게 중요한 정보가 됩니다. 그렇죠? 내가 마음에 들어하는 여학생이 있다. 또는 여학생의 경우에는 내가 마음에 들어하는 남학생이 있다. 그 순간 내가 저 여학생의 마음에 든다. 그 순간 다른 분들은 이제 배경화면에 불과합니다. 그 여학생만 보이는 거죠. 그 여학생이 나한테 중요한 사람이 되죠. 그 여학생에 대한 정보를 내가 좀 관심이 있어집니다. 전화번호는 뭐지? 이름이 뭘까? 어디에 살까? 이 정도 이런 궁금한 게 생깁니다. 그렇다고 스토커가 돼서는 안 되죠. 범죄니까 안 되고. 어쨌든 그런 정보가 있으면 나의 의사결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더라.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정보 이용자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면 중요한 정보가 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안 되신다고요? 안타깝습니다. 어쨌든 이해되시면 좋겠습니다. 중요한 정보라는 거는 회계정보 이용자, 나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만한 정보면 중요한 정보고, 영향을 안 미친다 그러면 중요한 게 아니겠죠. 그렇게 판단하시는 겁니다. 근데 시험 문제에서는 뭐 중요하다 아니다, 계산 문제에서는 중요하다 아니다 라는 정보를 시험 문제에서 주니까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되고 개념만 아시면 됩니다. 제약 요건이 있는데 두 가지다. 비용 효익, 효익이 더 커야 된다. 중요성, 회계정보 이용자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면 중요한 정보다 라는 거. 그 다음에 비교 가능성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비교할 수 있어야 돼요. 기본적으로 회계정보라는 거는 우리 회사와 다른 회사와 비교를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 회사 하나만 놓고 보면 3년 전에, 2년 전에, 1년 전에, 그리고 올해 회계 연도 간에 비교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회계 정보를 딱 만들어 놨는데 우리 회사만 특이하게 만들어 놔가지고 다른 회사랑 비교를 할 수 없다. 그게 큰 의미가 없어요. 왜? 다른 회사랑 비교할 수 있어야 우리 회사가 좋은 회사인지 좀 수익이 떨어졌는지 이런 걸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역시 표만 보면 됩니다. 기간별로 비교 가능해야 되고요. 기업 간에도 비교 가능해야 된다는 것. 같은 회사라면 3년 전과 2년 전과 1년 전과 지금과 다 연도별로 비교할 수 있어야 되겠죠. 매기간 동일한 회계처리 방식 동그라미입니다. 동일한 회계처리 방식을 계속 사용하면 기간별 비교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 다음에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똑같은 회계처리 방법을 사용하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기업 간에 서로 비교를 하려면 기업 간이라면 일반적인 기업회계 기준을 준수한다면 비교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해요. 그래서 통일된 기준으로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 크게 네모치십니다. 기업회계 기준을 말합니다. 기업회계 기준을 사용하여 회계 처리하면 각 기업들 간의 비교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판단을 해요. 그러니까 기간별 비교 가능성이 있어야 되고 기업 간에도 비교 가능해야 되는데 기간별 비교 가능성은 뭘 해야 된다고요? 동일한 회계 처리 방식 하면 된다. 기업 간 비교는 회계 기준
기업회계 기준 준수하면 된다. 간단합니다. 넘어갑니다. 다음 페이지 메뉴에 보시면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회계 정보를 아무리 많이 만들어 봤자 보는 사람이 이해를 못하면 안 돼요. 내가 아무리 떠들어 봤자 듣는 사람이 이해를 못하면 안 되죠. 그래서 쉽게 설명을 해야 되고 그런 이야기입니다. 전제 조건, 이해 가능성이 있어야 된다는 거. 이거 유일하게 정보 이용자의 특성입니다. 정보 이용자의 동그라미 쳐두시기 바랍니다. 이해 가능성은 이때까지 뭐 목적적 합성, 신뢰성, 예측, 피드백, 적시, 검증 가능, 뭐 표현의 충실, 뭐 중립 이런 거 많이, 뭐 비교 가능성 이런 거 많이 봤는데 전부 다 회계 정보 이용자의 특성이 아니었습니다. 회계 정보를 만드는 사람들의 특성이었는데 이거 유일하게 정보 이용자가 가져야 되는 특성이라는 거죠. 이해 가능해야 된다. 이해 가능성이란 역시 회계 정보 이용자의 동그라미 하나 더 쳐두시고요. 중요하니까 회계 정보를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는 특성입니다. 이게 전제 조건이라는 거죠. 전제 조건. 여기까지 다 설명을 드렸고요. 36페이지 중간쯤 위에 이게 그림이 하나 있습니다. 전체적인 회계정보의 질적 특성을 이렇게 그림으로 그려놨어요. 계속 반복되죠? 계속 질척거립니다. 계속 질척거리니까 계속 보게 되는 거죠. 질척거리니까 어쨌든 계속 보게 되니까 그래서 질적 특성인 것 같습니다. 질적 특성입니다. 이렇게 정리를 해놨습니다. 이용자의 특성 단 하나, 이해 가능성이었죠. 이용자의 특성. 그 다음에 주요한 질적 특성은 두 가지였습니다. 뭐였죠? 목적적 합성, 신뢰성. 오케이, 좋습니다. 목적적 합성의 하부 속성은 세 가지. 예측, 피드백, 적시. 신뢰성의 하부 속성 세 가지. 표현 충실, 검증 가능, 중립. 이제 좀 익숙해지셨나요? 아니라고요? 계속 보실 겁니다. 계속 보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비교 가능성은 기업 간, 그리고 기관 간 비교 가능이 있었고요. 제약 요건이 있었습니다. 제약 요건 중요성이 있었고, 중요성은 회계정보 이용자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친다. 미치면 중요하다. 그 다음에 비용 효익 비교해가지고 효익이 더 커야 회계정보를 생산할 의미가 있다는 거. 이게 제약 조건이다라는 거죠. 회계정보 질적 특성은 앞으로 뒤로 쭉 가면서 볼 일은 별로 없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 이 시간에 했던 거 두 페이지였고 세 번째 페이지는 36페이지는 거의 정리하는 분위기였으니까 34페이지, 35페이지 두 페이지만 보면 한 문제 맞춘다라는 생각하시면 됩니다. 한 문제 뭐 거의 출제된다 보시면 되니까 자주 보셔가지고 이미 또 익숙해지셨으니까 제 설명 듣고 익숙해지셨죠. 계속 질척거린다는 느낌으로 계속 반복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이번 시간에 한 거 이미 복습하고 했으니까 따로 정리하지 않더라도 이게 정리가 다 돼 있으니까 보시고요. 지난 시간에 봤던 거 회계의 정의, 뭐 재무회계, 원가회계 뭐 이런 것들 복습하는데 그리 시간이 걸리지 않을 겁니다. 지난 시간에 했던 거랑 이번 시간에 했던 거랑 다 합해봤자 몇 페이지가 되지 않아요. 한 5페이지밖에 안 됩니다. 이번 시간 거 복습하실 때는 지난 시간 것도 한번 중복해서 누적해서 복습해 보시고 그러고 나선 다음에 다음 시간 객관식 문제를 들어가시면 훨씬 더 편하실 겁니다.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